1954년 가을,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김씨네 집은 언제나 단정했다. 기와 지붕 아래 하얀 회벽이 눈부셨고 마당에는 고추와 무가 줄지어 말라가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병만 씨 댁은 달라. 철물점 주인인 김병만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군복무를 마친 뒤 사업을 시작해 이제는 읍내에서 가장 큰 철물점을 운영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한복 치마 위에 흰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그 집안에 사는 11살 서윤에게 집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저녁 6시. 서윤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밥상을 차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가 아직 방 안을 떠돌았다. 밥그릇 3개,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마른 멸치 한 접시. 어머니는 늘 멸치만 먹었다. 씹을 때마다 나는 그 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드득, 드득. 마치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 같았다. 이것들이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터져나왔다. 서윤은 몸을 움츠렸다. 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그는 웃음이 많고 인심 좋은 장사꾼이었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전혀 달랐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너 눈깔이 달렸어. 없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등이 뺨을 스쳤다. 뜨거운 통증이 번졌지만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건너편 방에 앉아 멸치를 씹고 있었다. 드득, 드득. 그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서윤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멸치를 씹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면 서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오늘도 아빠가 화를 냈다. 국이 싱겁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멸치 소리만 들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이 공책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담는 유일한 곳이었다. 학교는 조금 나았다. 적어도 아버지가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실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한 애라고 불렀다. 말이 없고 웃지도 않는 아이. 어느 날 국어 선생님 한소연이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내 글 좀 보자. 한소연은 30 중반의 여교사였다. 서윤이 제출한 일기를 천천히 읽더니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 글에는 너무 큰 슬픔이 있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들킬까봐. 혹시 알까봐. 괜찮아? 한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걸음을 늦췄다. 집이 보이는 골목 앞에서 멈춰섰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 세계가 시작된다. 멸치 소리,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자신. 언젠가는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어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결국 빛을 찾아내리라는 것을. 중학교에 입학한 뒤 서윤의 삶은 더욱 좁아졌다.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던 날 그녀는 자신이 낯설었다. 13살. 아직 아이였지만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가 두려웠다. 왜인지는 몰랐다. 단지 아버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어느 봄날 저녁 아버지가 서윤을 불렀다. 창고 좀 정리해라.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무거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뒤편으로 향했다. 창고는 낡았다. 녹슨 연장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문이 닫혔다. 서윤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빠, 가만히 있어. 그의 손이 다가왔다. 서윤은 몸을 웅크렸다. 싫어요. 싫긴 뭐가 싫어. 넌 내 딸이잖아.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다. 마당 너머로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이후로 창고는 서윤에게 지옥이 되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녀를 불렀다. 창고 청소해. 연장 정리해. 핑계는 늘 달랐지만 끝은 같았다. 서윤은 저항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도망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강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멸치를 씹고 있었다. 엄마. 어느 날 밤 서윤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방 안에서 멸치 씹는 소리가 들렸다. 드득, 드득. 엄마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너도 참아. 집안 망하면 다 끝이야. 엄마, 내 아빠 화나게 하지 마. 알았지? 문이 다시 닫혔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도 서윤은 변했다. 친구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한소연 선생님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니? 서윤의 손이 떨렸다. 말하고 싶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만약 말하면? 아버지가 알면? 어머니가 모른 척하면? 아무 일 없어요, 선생님.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한소연은 한참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창고에는 카메라가 생겼다. 낡은 필름 카메라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삼각대에 고정시켰다. 가만히 서 있어. 서윤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싫어요. 말 안 들으면 학교 못 가. 협박이었다. 서윤은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섰다. 셔터 소리가 울렸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서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더 끔찍한 건 어느 날 어머니가 창고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가만히 있어. 빨리 끝낼 테니까. 서윤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렌즈를 조정하고 셔터를 눌렀다. 딸깍. 서유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 무표정한 그 얼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밤마다 서유는 일기를 썼다. 다락방 구석에 숨겨둔 공책에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 글씨는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증거야. 언젠가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절망했다. 누가 믿어줄까? 누가 도와줄까? 이 마을에서 아버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교사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13살 아이였다. 겨울이 왔다. 서유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 아름다움은 닿지 않았다. 그녀는 다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꼭.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칠 방법을 찾겠다고. 아니면 싸울 방법을. 어떻게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서유는 14살이 되었다. 학교는 거의 가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결석계를 냈다. 사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읍내로 나갔다. 어머니는 학교에 있었다. 서유는 혼자였다. 그녀는 창고로 향했다. 도망칠 방법을 찾고 싶었다. 돈이라도 뭐라도. 창고 안은 어두웠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떠다녔다. 서유는 낡은 상자들을 뒤졌다. 연장, 못, 녹슨 철사. 아무것도 쓸모없었다. 그때 구석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다. 나무 상자였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 쉽게 부러졌다. 서유는 뚜껑을 열었다. 숨이 멎었다. 사진들이었다. 수십 장의 사진. 그 안에는 서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아니었다. 마을의 다른 여자들,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 읍내 슈퍼주인 딸,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서유는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상자를 바닥에 쏟았다. 사진들이 흩어졌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해쳐왔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신고해야 해. 서유는 중얼거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신고하면? 아버지가 알면?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멸치를 씹었다. 드득, 드득. 서유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요. 그래. 그럼 치워.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얼굴 뒤에 숨은 진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밤 서유는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상자 속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침묵 속에 갇혀 있을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서유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다음 날
서윤은 학교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복도를 걷는데 한소연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잠깐만. 한소연은 서윤을 빈 교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았다. 너, 요즘 왜 이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소연은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섭였다. 만약 선생님도 못 믿으면? 만약 아무도 안 믿으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한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하지만 언제든 말해. 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멈춰섰다. 골목 끝에 경찰서가 보였다. 작은 건물이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서윤은 그곳을 바라봤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면 끝이야.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안 들어가면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해.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내일 나는 경찰서에 간다. 무슨 일이 생기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학교에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다. 하지만 학교로 가지 않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는 일기장과 상자 속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경찰서 문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문을 밀었다. 삐걱 문이 열렸다. 안에는 젊은 순경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고 물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고 하러 왔어요. 경찰서 안은 조용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과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젊은 순경, 강혜성은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학생, 이게 정말이야? 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다 진짜예요. 강혜성은 상급자를 불렀다. 그날 오후 형사들이 서윤의 집으로 향했다. 서윤은 경찰서에 남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다. 저녁 무렵 형사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체포했어. 어머니는 조사 중이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서윤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순천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수녀가 그녀를 맞았다. 서윤이구나. 나는 성혜정 수녀야. 여기선 안전해. 걱정하지 마. 혜정 수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서윤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재판은 6개월 뒤 시작되었다.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는 초라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서윤은 또박또박 증언했다. 저는 11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창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18살 생일을 앞두고 서윤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혜정 수녀가 물었다.
왜 부산이야? 바다가 보고 싶어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수녀는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야. 부산에 도착한 날 서윤은 새 이름을 받았다. 김서윤. 새 주민등록증, 새 주소, 새 삶. 수영구의 작은 원룸이 그녀의 집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짠 냄새가 났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야. 낮에는 천조각 가게에서 일했다. 작은 공방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다. 열심히 해. 그럼 돼. 서윤은 천을 자르고 정리하고 납품했다. 일은 단순했지만 그녀는 좋아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공방에 납품 온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목공 장인이었다. 박진수, 30 초반의 과묵한 사람이었다. 이거 납품이요. 네, 여기 놓으세요. 진수는 서윤을 흘끗 봤다. 힘든 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힘내세요. 그는 돌아갔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윤은 기억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진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납품을 왔다.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섞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커피 마실래요? 네. 작은 카페에 앉았다. 진수가 물었다. 서윤 씨는 어디서 왔어요? 순천이요. 근데 이젠 부산 사람이에요. 진수는 웃었다. 좋네요. 저도 부산이 좋아요. 서윤도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서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진수는 축하 선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줬다. 직접 만들었어요. 쓸모 있을 거예요. 상자는 정교했다. 서윤은 그 안에 일기장을 넣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천만에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저랑 같이 사실래요? 서윤은 잠시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간 좀 주세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해요. 한 달 뒤 서윤은 대답했다. 진수 씨, 저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요. 서윤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창고, 경찰서, 모든 것을. 진수는 끝까지 들었다. 말을 끊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진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서윤은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소박한 시기였다. 혜정 수녀와 공방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다. 서윤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진수는 정장을 입었다. 수녀가 말했다. 서윤아, 행복해야 해. 네, 수녀님. 행복할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공방을 열었다. 수영구의 골목 한편이었다. 나무와 천을 다루는 곳. 서윤은 천소품을, 진수는 목공예품을 만들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이거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웃었다. 어느 날 서윤은 작은 닭 인형을 만들었다. 진돗닭 모양이었다. 점박이 무늬를 넣었다. 이거 귀엽다. 진수가 말했다. 팔아볼까요? 그래요. 닭 인형은 인기였다. 서윤은 계속 만들었다. 하나씩 정성껏. 이 닭들은 나야. 작지만 강해. 살아남았어. 서윤은 중얼거렸다. 진수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은 강해요. 정말로. 세월은 흘렀다. 서유는 40을 넘겼다. 공방은 여전히 수영구 골목에 있었다. 전박이 닭인형은 이제 부산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었다. 이거 정말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서유는 여전히 수줍게 웃었다. 진수는 그녀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진수가 말했다. 그래요. 충분해요. 서윤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봄날 진수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 3기. 서유는 주저앉았다. 진수 씨, 괜찮아요. 치료하면 돼요. 진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1년간의 투병. 진수는 점점 야위었다. 서윤은 공방을 쉬고 병원에 있었다. 미안해요, 서윤 씨. 왜요? 당신만 두고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윤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저 혼자도 괜찮아요. 진수 씨가 가르쳐 줬잖아요. 살아가는 법.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진수는 51살의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서유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다. 혜정 수녀가 찾아왔다. 이제 70이 넘은 수녀는 여전히 온화했다. 서윤아, 괜찮아? 네, 수녀님. 괜찮아요. 슬퍼해도 돼. 네. 서윤은 그제야 울었다. 수녀는 그녀를 안았다. 진수가 떠난 뒤 서윤은 한동안 공방 문을 닫았다. 집에만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밀려와도 물러가도 계속. 서윤은 중얼거렸다. 한 달 뒤 공방을 다시 열었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응, 미안해. 좀 쉬었어. 서윤은 이제 할머니로 불렸다. 머리는 희끗했고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정교했다. 닭 인형을 만들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어느 날 젊은 여성이 공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저 조카예요. 기억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조카? 네, 진수 아저씨 조카 민지예요. 어렸을 때 몇 번 뵀어요. 아, 그때 그 아이구나. 많이 컸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살아가지 뭐.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익숙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 민지는 일주일에 2번씩 공방에 왔다. 청소를 돕고 납품을 도왔다. 서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민지야, 고마워. 별 말씀을요. 아저씨가 할머니 잘 돌봐드리라고 하셨어요. 진수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사람 참. 민지의 제안으로 서유는 도예를 시작했다. 할머니, 흙으로 닭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도자기. 네, 더 오래 남잖아요. 서유는 생각했다. 해볼까? 도예방에 등록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았다. 흙은 솔직해. 내가 주는 만큼 돌려줘. 서유는 중얼거렸다. 70이 된 해 서유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동네 문화센터였다. 전박이 닭 도자기들이 진열되었다. 크고 작은 닭들.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이 닭들은 무슨 의미예요? 서유는 잠시 생각했다. 나야. 작지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만들어. 전시의 마지막 날 민지가 제안했다. 할머니, 유튜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유튜브가 뭐야? 영상으로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서유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내 힘든 일도 이겨낸 것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첫 영상을 찍었다. 작은 방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서유는 떨렸다. 하지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창고, 경찰서, 부산, 진수, 그리고 지금 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가끔 밤에 꿈을 꿔요. 무서운 꿈. 하지만 이제 깨어나면 괜찮아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영상은 조회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의 닭처럼 저도 살아남을게요. 서유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났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지금 서유는 여전히 공방에 앉아 있다. 점박이 닭을 만든다. 흙을 만지고 색을 칠한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파도가 밀려온다. 서유는 웃는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괜찮아. 혜정수녀가 전화를 했다. 서윤아, 잘 지내? 네, 수녀님. 잘 지내요. 보고 싶구나. 저도요. 곧 뵐게요. 그래.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수녀님. 서윤은 카메라를 켰다. 새 영상을 찍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침묵은 학대의 친구예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화면이 꺼졌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 아름다웠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살아볼 만했어.